오늘 오후 3시 서울대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525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원히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거부권은 결코 대통령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지난 8일 서울대 게시판에는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합류했고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위성직자인 주교 5명을 포함해 천주교사제 1,466명도 시국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법 준수 등 대통령의 사명을 모두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2020년에 진행된 이 투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이 1위였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대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2020년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투표가 이뤄졌는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갑자기 이 투표를 언급한 이유,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525명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사이 윤 대통령을 향한 서울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건데요.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원히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의 사퇴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 분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김성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반면에 평가절하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언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적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거 팩트를 따져봐야 될 텐데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는지 국민들의 분노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학 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였냐면 코로나가 왔고요. 2019년도 12월에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월 달,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사태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중유의 사태라고 할 만큼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강제성을 띈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기존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강제적 조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좀 분개해서 이러한 이 선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결국 와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셧다운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도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동참 속에서 이렇게 잘 해결을 했냐. 물론 의료인들의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들도 일정 부분 어떤 정부의 이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와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결국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의 시국선언들이 나서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대통령이 국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태도와 자세에서만큼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눠가면서 내가 이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딱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까지 3년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그 굴레에 이 쌓여 놓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은 직접 본인 어떤 선거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절머리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의 교수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시국 선언이 적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이제 지난 정부하고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 뭐 취지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굳이 선회하자면 어느 정부 때나 늘상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네, 저도 뭐 그렇게 행간이 읽히는데 일단 제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기자 언론인분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일부 내용이 발췌돼서 된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언론인과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대화하는 과정에 모두가 기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성이라든지 좀 더 사죄하는 모습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학 최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지금 시국 선언이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시국 선언이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점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뭐 이재명 대표 얘기라든지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그 부분과 연계하는 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시국 선언문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띌 수밖에 없고 더더욱 이 시국 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 갈등을 좀 잠재우자라는 의미도 내포돼야 되는 건데 더 시국 선언 자체가 정치화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국 선언이 왜 계속 번지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헤럴드 경제 언론과 통화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정치의 영역에 따른 것이지 정책에 대한 불만의 영역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해석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수치는 7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잘못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하느냐를 봤을 때는 경제, 민생, 물가. 그러니까 정책이 굳이 정책이라고 따지자면 정책에 속하는 그런 이유들을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직 민심을 정확히 못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생각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발언을 하신 분,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이 분은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기이한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당 정치라는 게 아무래도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당파 싸움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권력을 획득한다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를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 도구로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고 상식인데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도입하는 게 정치란 말이죠. 정치가 요리라면 정책은 레시피입니다. 훌륭한 레시피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이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더라면 누가 요리를 하느냐를 굳이 싸우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좋은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이 뚝 떨어진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좋은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민심을 살필 여력이나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정치와 정책을 별개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김성열 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등 정치에서 시작한 문제가 결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이렇게 국회와 싸우기만 하면서 과연 정책이 잘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국회에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싸우기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 지지율이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 했다면요. 국민의힘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대통령들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의 이 디커플링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때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가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이유가 경제 등 정책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반등할 기회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